한 작은 마을에 아르만도라는 이름 이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만도는 매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삶의 근원적 질문에 대해 깊은 성찰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르만도의 부모는 그에게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르만도, 너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얀 빈서판과 같았단다. 너의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너에게 지식을 선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아르만도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하며 자신이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단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모든 성격과 지식을 경험해서 얻었는지 물어보는 대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레지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난로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아르만도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레지나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만도, 나는 과거에 많은 실수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글도 읽으며 살아왔단다. 그 경험들이 나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지. 난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 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란다. 그 말을 듣고 아르만도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르만도의 탐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르만도의 요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처음 이 망치를 쥘 때 난 백지였단다. 하지만 수백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겪고 나서 이젠 망치를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네. 점점 아르만도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작은 경험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설이라는 이론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자신의 삶에 들어맞기 시작했죠. 그는 매일 아침 부모님에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나의 빈서판을 채우게 될까요?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만도의 모험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훌륭한 철학자가 되어 경험연대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어린 시절 그의 모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얀 캔버스입니다. 매 순간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붓질이 되죠. 그러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백지에 색을 입히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하세요.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아르만도의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의 백지에 그린 가장 멋진 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젊은 남자, 이름은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면서 나름대로의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일했습니다. 이 작은 일상에서 민수는 굳이 더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저 안락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특이한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던 곳이었지만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며 이들에게 열정이 가득한 변화를 선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호기심을 가졌고 민수 역시 친구들의 권유에 이끌려 갤러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갤러리를 걷던 중 민수는 한 작품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빈 캔버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캔버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은 이 빈 공간에 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그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진리 사건임을 느꼈습니다. 그 캔버스를 본 순간 그의 일상 속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줄곧 이어오던 그의 고정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상의 틈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빈 캔버스는 민수에게 마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메타포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그의 카페에서 자신만의 작은 예술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페는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곳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영감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민수의 카페를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각자의 진리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의 파장은 마을 전체에 퍼지며 새로운 기운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수가 경험했던 이 진리 사건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그는 비로소 고정된 일상의 틀을 넘어 새로운 주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저 한 번의 예술적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민수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나아가 마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진리가 드러날 수 있으며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사건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림 한 장, 음악 한 곡,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진리 사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한가운데 작은 마을 그린우드에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어느 날 아침 주민들은 하늘에 떠있는 수수께끼 같은 빛나는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모두들 이 이상한 등장물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모여 이 신비한 부채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고 가장 과학적인 설명에서부터 가장 기상천외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의 과학교사인 에밀리는 대기층 내의 이상 기후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날씨가 매우 덥고 습했기 때문에 특정한 기상 조건이 하늘에 특별한 광학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의 천문학 애호가인 조지는 희소운석의 일종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유성우가 관측된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이 부채가 그 일부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조지는 별과 우주에 관한 열정적인 설명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독특한 설명은 레오나르도, 은퇴한 발명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사는 외계인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생 동안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왔고 그의 비범한 사고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재미와 교훈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는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잡한 그림과 도표를 제시했지만 듣는 이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참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지던 중 회의에 참석했던 소피아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이게 다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닐까요? 설명적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 설명 중 가장 그럴싸하고 모든 증거와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거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각각의 설명을 합쳐서 이 부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제안은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각 가설의 요소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에밀리의 기상현상, 조지의 천문학적 사건, 레오나르도의 외계 생명체의 가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이 빛나는 구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여 토론한 결과 사람들은 구체가 이상 기후 조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의 대기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설명적 추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린우드 마을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피아가 보여준 접근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협력하여 진리와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을의 명물로 남은 그 구체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가치, 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이 변화무쌍한 여정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도 다양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가치는 시내를 거닐다가 마을의 명망 높은 현자 셸러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셸러 선생은 오랜 시간 가치의 본질을 연구해온 철학자였으며 특히 맥스 셸러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치는 호기심과 열망에 가득 차그의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셸러 선생의 수업에서는 맥스 셸러의 가치 윤리학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가치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적 직관이라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셸러 선생은 가치를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쾌락적 가치, 생명적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입니다. 가치는 이 4가지 가치 의계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자신의 일상에서 이를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쾌락적 가치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목표는 마을의 유명한 과자 가게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자 하나를 입에 넣자마자 그 달콤한 맛에 빠져들었지만 이는 금방 사라지는 즐거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기쁨에 불과했죠. 다음으로 생명적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는 마을의 작은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유기된 강아지들을 돌보다 보니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애정이라는 가치를 깊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쾌락적 가치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정신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그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식이, 가치에 눈을 뜨고 인간의 사고와 영혼이 깊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를 찾기 위해 그는 마을의 오래된 성당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성당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도중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경이롭고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치는 자신이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이 가치, 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맥스 셸러의 이론을 삶에 실천하며 타인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그들 스스로가 각자의 삶에서 가치를 탐구하도록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들의 삶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자 노력했고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운 감정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치는 그의 이름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 가치를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셸러 선생이 가르쳐준 철학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